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아주 그 예, 이게 핵심적으로 이제 언론의 화제가 예, 됐었어요. 국헌 문란의 폭동이 아니냐. 네. 이 유리한 증거로 민주당이 막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오염된 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원이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 김용현의 진술과 곽종근의 진술이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실제 4차 변론길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언을 하러 출석했는데요. 그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보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가운데 증인석이 있었고 제가 그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저로부터 거리가 2m 정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간단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분이에요. 이분이 작전통으로 굉장히 군인으로서는 꽤 좋은 평가를 승승장구 하셨던 받아왔다고 분이잖아요. 예. 이 야당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뭐 안규백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괜찮았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국방위에서 한 6개월 마주했는데 이분한테서 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을. 저는 법규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 대통령 측하고 이렇게 잘 입을 맞췄는지 짬짬이가 됐는지 막 그냥 예산과 관련해서 막 달변을 이제 막 그날 이렇게 시전을 하는 이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변을 이제 증언을 예, 하는데. 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분이 그 포고령 자기가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포고령의 형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자간, 장평이 밑에서 딱 문장을 딱딱딱딱 완벽합니다. 저는 지금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정밀한 분이 아닌데 야 그렇게 문서 만든 거 보고 이거는 이 양반 작품이 아니다. 또 특히 전공의 의무병이면 모르겠는데 전공의를 그렇게 딱 그 조항을 넣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전공의 제일 많이 관심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네. 예.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이 김용현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방금 짬짬이가 있었을 것이다. 뭐 만나야 짬짬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잖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면직 처리한 뒤에 지금까지 만나려 해야 만날 수가 없었던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 예. 말이야. 그래서 아마 김용현이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우선 처음에 이제 큰 문제가 네 가지예요. 특히 이재명 대표부터 네.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언론들까지 근거로 든 게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를 누군가가 최상목에게 줬다. 증인이 국면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른바 포고령 문제입니다. 포고령에 대해서는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진술이 좀 다르다 이래서 사실은 또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포고령에 근데 정치 활동을 금지를 시키는 그 포고령을 보아서 이건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게 아주 그 예, 이게 핵심적으로 이제 언론의 화제가 됐었어요. 국헌 문란의 폭동이 아니냐 네. 이 유리한 증거로 민주당이 막 내세웠단 말이에요.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오염된 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 이제 방송에서 김병주의 유튜브 장면이 그대로 거의 모든 방송에 두 번, 세 번 다 나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요원이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 김용현의 진술과 곽종근의 진술이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특수전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을 주로 요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동훈, 이재명, 뭐 우원식 이런 사람들 체포해라. 이러니까 이거 국헌문란의 폭동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증인이 여인영에게 정치인 3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까지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조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사실도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예. 체포 명단 아니고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관심 있는 인원들 이런 알겠습니다. 어떤 몇 명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현의 그 진술은 민주당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안 좋은 증언이 윤석열 되지 않냐.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유리한 증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아니 그 김용현의 증언이 민주당에는 안 좋고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좋은 것 같으면 그 말씀하시는 그 쪽지라는 것도 재판장이 앞뒤가 안 맞아서 아니 쪽지는 어떻든 간에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인정하니까 그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저 쪽지입니다. 부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정인 신문 사항 때 그걸 또 제시를 하셨어요.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김용현 정인이 작성했건 작성의 주체가 달라질 뿐 진정 성립은 인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아까 작성했다는 그 문서에 원본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냐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하고 뭐 기재부 장관 등등등등해서 뭐 6, 7장의 쪽지가 시리즈로 있다는 얘기도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얘기한 얘기. 예,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재판관들의 심정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대통령 측하고 짜고 있구나 예.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실패를 한 걸 분석을 해놓은 이 논문들이 꽤 많아요. 네. 그 자료들을 다 읽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출신이든 진보 출신이든 역대 대통령들의 흠결이 뭐냐, 무엇이 잘못이냐. 첫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권력을 잡으면 네.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위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까 그 책임 뭐 예. 얘기랑 비슷한 뭐 이게 맥락이네요. 참 스님. 공직에 오를 때는 공사를 구분하는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또 공격하는 것을 보일 텐데 가령 타지마할에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영부인께서 국가에 살을 사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봉권을 써서 옷을 산단 말이에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판사가 특수활동비를 공개를 하라 판결을 하는데도 그 판사의 판결도 거부를 하고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다 보관을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태도,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자, 주제는 좋아요. 근데 네. 그 예시를 적어도 나는 타지말묘를 얘기하려면은 김건희 여사의 생일 파티 얘기,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얘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얘기, 김건희 여사의 소위 무속과 관련된 얘기,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단 하나라도 얘기를 하면서 진보적인 대통령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으나 아니, 전혀 설득력 없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아니 나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네네네네. 주고 예, 예. 네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나라 특히 그 권위 의식이 좀 많은 리더들이 다 그래요. 뭔가 하면 내가 대통령에 올랐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권력을 뭐로 확인을 하는지 압니까? 아첨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첨하고 아부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대통령뿐 아니에요.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럴 것이고 장관들도 그럴 것이고 다 그럴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아첨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첨아부의 상징이 경호처를 짬짬해서 뭐 생일 파티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한 공감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건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80명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로 300명을 보냈는데 전 변호사님 이 점은 하나 지적해야 되겠어요. 전 변호사님이 군병력 200여 명 남짓 가지고 무슨 내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1,600명, 1,700명의 군병력이고 경찰 병력만 3,600명이에요. 틀린 말씀입니다. 아니 실제 군 부대가 국회에 간 병력은 숫자는 280명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간 병력은 300명이에요. 아니, 그렇게 제안해서 말씀. 아니 실제 움직인 병력이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틀린 얘기예요. 아니 이렇습니다. 이번에 뭐 탄환 10탄을 갖고 아니 좀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10탄을 몇만 발을 찍어버렸다. 군 부대 항상 실탄이 있어. 나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6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 되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놀란 건 바로 그 뒤입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신병 확보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공수처장 그리고 그 뒤 배후의 민주당일 거예요. 이게 신병을 확보하는 순간에 엄청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겁니다. 근데 우선 윤 대통령께서 왜 이런 비상계엄 선포했을까? 나한테는 아직도 그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좌우를 떠나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의문이 없고 그리고 진짜 허술한 비상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것이 아니고 계엄 구도와 계획은 다 완벽했고 다만 시간을 당긴 이유는 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허술한 것은 아니었다. 왜? 이 계엄 자체가 워낙 넌센스,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계엄이었는데 그걸 무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했는데 장병들부터 그리고 경찰 병력부터 대부분은 따르긴 했으나 진짜 중요한 진압과 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변화, 장병들의 그 인식의 변화, 또 시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한 거로 봐야 되죠. 해프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차 체포영장은 어쨌든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뭐 대대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해서 지금 뭐 1,000명이네, 1,500명이네 해서 이제 대단히 이제 뭐 훈련을 잘 받은 인원들이 뭐 투입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된다는 절체절명한 상황에 놓여 있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집행에 시도해서 성공해야 된다. 부담감이 있는데 지금 경호처장이 일단 투항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도 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럼 뭐라고? 투항이라고 하면 마치 그쪽이 뭐 그 전문군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아무튼 사표를 냈어요. 이쪽의 표현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이쪽의 표현이잖아요. 예. 포로가 되기 위해서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호처의 윤석열 피의자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의 지금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성파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광우
그 이틀막의 당사자입니다, 이 양반이.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생에서 그 했던 그 사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3차 소환을 했으니까 이것도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네, 공수처에 냈다라는 냈다고 게 이 얘기는 아마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2차 체포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나갈 것이니 2차 집행만은 좀 피해달라. 이렇게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정 변호사님 생각은 좀 다르십니까? 그건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네, 겁니다. 그 얘기 뭐 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거는 법에 딱 박혀가 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고 형법 123조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소환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만든 것이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조본을 무슨 근거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남모 부장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제보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뉴스. 아니 그 가짜뉴스가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요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짜뉴스 같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이 얘기를 했겠죠. 그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서부지법에서 이제 영장 발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닌 서울지방법원이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수처장 얘기했죠. 가짜뉴스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처음이다. 설마 그걸로 이차 자기 임- 목을 걸겠어요. 아니 하필이면 서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우리 법연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쇼핑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제보 예, 내용을 공개하시죠. 예,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제가 좀 하여튼 반론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빠꾸 맞았는데 빠꾸 저 기각 맞았는데 윤석열 빠꾸가 아니고. 기각 맞았는데 서부지법에 2차 재청구하면서 발부받은 걸 속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목이 10개가 있어도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약속 잠깐만. 분명히 합시다. 그 약속은 그때는 목이 10개라도 감당 못한다. 요것만 끝내. 예. 그래서 저는 그 오동훈 처장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한 데는 서부지법이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른 재판부입니다. 서부지법의 합의재판부, 판사 3명인 재판부에서 이의 신청하는 것마다 족족 니네들이 잘못됐다. 윤석열 피의자가 주장하는 거는 다 잘못해서 말이 안 된다.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 다시 오동훈 처장이 1차 집행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것을 서부지법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 처음에 아까 우리법 연구회라고 말한 이 부장 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또 심사해가지고 또 발부를 했어요. 즉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에 3번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3번의 영장과 판단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된 거냐?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기본으로 해서 연관범죄인 내란죄에 관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3개의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원 행정처장인 대법관께서 인정을 했고 그것이 주류적 견해고 법원의 지금의 흐름이다라는 것도 법사위에 나와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그 이순영입니까? 1차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부장. 네. 마은혁 부장 판사는 아직도 이제 임명이 안 됐습니다. 임명이 안 됐죠. 이런 분들이 다 이념 성향의 판사 서클에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 제가 얘기를 네, 하죠. 예, 예,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 달리 그냥 아니라고만 예, 제가 예, 고개를 예. 들라고 그랬는데 입에서 자꾸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뭐 충청도 사투리가 자꾸 나오네요 진짜. 말씀하시니까 그럼 리액션만 하세요. 그럼. 예. 뭐, 아니 본인이 뭐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 말 안 하고 이제 어떻든 이거 꼭 잡아주세요. 예. 아니요. 그거.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의가 아무리 강자의 이기지만은 몇 사람, 예컨대 공수처장이라는 사람,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몇 명, 이 사람들이 정의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니 잠깐만 제가 끝까지 마지막 듣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주소지가 하필이면 서부 법원 관할이다 이래서 서부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개가 자주 웃어요. 실제로 웃는다고. 진짜 웃는다니까. 지나가는 개가 진짜 웃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선배님을 보고 웃는 거지. 그래 아니 왜 정의를 몇 사람이 왜곡을 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전원책 왜 전원책으로 아니 저는 척 해도 괜찮아요. 저는 척 좋다. 전원책이 아니라 전원책 좋습니다. 전원책 좋아. 예,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있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아주 소수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는 것은 이제는 수사권을 부정하는 걸로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인 거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문제 왔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지. 그럼 뭐 전원책 변호사님은 그렇게 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니, 나는 윤 대통령 원래 편이 아닙니다. 그걸 미리 전제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데 결국은 윤 대통령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은 윤 피의자 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선임계를 넣은 것은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차피 체포영장을 받았으니까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변호하는 변호사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다. 특검으로 절충을 하자 하는 식의 논조들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제 이미 조건을 제안을 했고 서로 파국을 막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특검에서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솔직한 말을 하면 지금 국수본에서는 그러잖아요. 마약범 잡고 조폭 잡는 경찰 1000명에다가 그리고 기동호에서 움직이는 경찰들 2,700명, 네. 3,700명이 공격을 한다. 이 공성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 하나 놓아놓고 이쪽에 지키는 사람 한 200명인데 경호처는 이번에는 가스가 박히가 있는 철조망을 구해갖고 다 차 사이에 다 박아놨어. 너희들 한번 돌고 돌아봐라. 그리고 뭐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그냥은 끌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상자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예 쉽게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신체 위해를 좀 입는다거나 와이셔츠라도 찌게 나간 상태에서 수갑을 차고 나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걸 과연 민주당이 원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가 원할 것 같아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2차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사상자라는 말씀을 좀 아까 뭐- 했어요.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완전히 역풍이 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비상계엄에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은 다 있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체포 집행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변호사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 변호사님을 지지하는 완전 오른쪽에 있는 분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체포 집행하는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체포 집행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경고 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잠깐 제 생각,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체포 집행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만약 2차 체포 집행 하명은 윤석열 피의자를 지지하는 그 아스팔트에 있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상자를 유혈 사태를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격렬하게 정하겠다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그것을 선동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자. 이 얘기는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가지고 탄핵이든 형사 절차든 모든 걸 다 지연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국정 불안전 상태, 제2의 내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는. 얘기는 내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지금 이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박봉하고는 정말 생각이 차이가 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명색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모 의원이 한 말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라. 관을 들고 나와야 한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얘기 들었죠? 예, 뭐저제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관 들고 나와라. 그 무슨 살인 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도 민주당에서 그래서는 안 돼. 지나치다. 그 징계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오늘 박지원 의원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와야만 우리나라 국격이 회복한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리 있는 뭐 말씀 아닌가요?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란이 워낙 엄중한 지금 아직도 상황이고. 현직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격을 회복을 한다? 이 시각의 차이는요. 전 변호사님 누가 국가원수입니까? 잠깐만요.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대역죄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나라의 불안정을 가장 많이 초래하고 있는 저는- 장본인이 윤석열 피의자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늘 이제 트레이너보다 머저리티 다수의 폭정. 그걸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오토크라시 오브 머저리티입니다. 다수의 전제.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대의 정부는 책 쓸 때 얼마나 그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까? 이 다수의 폭정만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국회에서 다수를 증명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전횡한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최악의 경우에 빠지는 거다. 왕정보다도 못하게 된다. 나는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한 거라 보세요. 특검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자기를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을 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윤석열 피의자의 소위 내란죄를 글쎄, 일으킨 잠깐 한마디만 동기죠. 더 할게요. 동기죠. 한마디만 더 거기에 동조하시는 거는 아니 저는 동조 안 합니다. 동조를 안 그것이 하니까 내가 윤석열의 주장이고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군경력을 1,600명, 경찰병력을 3,700명을 동원해가지고 총을 들고 52,000발의 실탄을 가지고 그래 내가- 국회로 쳐들어가고 제가- 중앙선관위로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게? 제가 늘 하는 그런다고 얘기지만 그래서 이랬어 이게 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걸 두고 군의 병력을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경위가 어떻든 그 이재명 대표가 지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을 29번 했고 그리고 13번이 탄핵 소추가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수의 폭정, 다수의 전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이 정도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주요 어떤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이제 내란죄를 철회를 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빠졌다. 뭐 말이 어쨌든 바뀐 거니까 일반 대중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제 내란죄 빠진 탄핵 소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내란 하는데 행위는 있으나 내란죄는 뺐지. 예.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왜 내란죄를 뺀다고 그러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마치고 2심 진행 중이잖아요. 그게 이제 633 문칙에 633, 의해서 2월 14일까지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5월 14일까지는 대부분 선고가 나올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시간 싸움이에요. 자기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그리고 2달 뒤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기회가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선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달 23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탄핵 심판과 별개로 공선법이 이렇게 뭐 엿가락 늘어지듯이 지연된다면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이 일등 뭐 맞는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선법 위반 사건이 1월 23일로 잠깐만요. 그럼 기록 접수 통지 보낸 걸 왜 안 받았습니까? 변론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 지연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재명을 위한 지금 뭐 변경이라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 그거 한다는 거는 정말 그런 좀 말씀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근데 아니 요것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국내심에서 이거를 확대하고 부각시킬 줄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을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상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네. 이 지금 벌어지는 이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습니다. 장면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에요. 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소위 뇌물죄, 강요죄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안 돼 있어요. 뇌물죄 나중에 공소장에 받았어요. 예. 자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납니다. 최순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납니다. 딸 정유라 기억나시죠? 결국은 그것을 다 특가법 뇌물수수죄와 강요죄로 그 당시 탄핵 소추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네. 보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헌법 위반 사유와 8가지 형법 위반 네. 사례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같은 보수 인사분들이 야 그거는 탄핵 소추 안 하고 달라진 거 아니냐, 다시 다 국회로 보내가지고 재결해야 된다. 재의결해야 된다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뭐랬냐, 뇌물행위 무슨 뭐 이런 것들 행위는 우리가 판단하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뭐라고 돼 있든 간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박근혜를 탄핵한 사유로 뇌물죄, 강요죄는 쑥 빼고 헌법 7조 1항에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직의 권한을 함부로 썼다. 헌법 위반. 두 번째,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헌법 위반이다. 다 헌법 위반 사유로서 최종적인 탄핵 판단을 한 겁니다. 요 사안이 똑같이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중에 하나만 좀 탄핵을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저를 탄핵하지는 마시고. 그 말씀을 탄핵을 하자면 반론을 제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문제는요. K스포츠 미르는 나중에 무죄 받았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무죄 받았고 다만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였는데 국가대표인 정유라에게 훈련용 말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것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그 구조를 짜려고 하니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최순실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이란 말이에요. 정유라 그때 승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나중에 김민수 대법원이 끝까지 뇌물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 판결은 언젠가는 다시 평석에 올라가서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떻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게 내란이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내란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게 국헌 문란의 폭동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폭동은요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 사태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권능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마비를 시켜버렸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방금 그 병력이 진주를 했던 국회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온하게 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순응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내란죄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로는 참 말이 아닌 것이고. 자,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는 긴급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정부와 법원만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계엄 포고령의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소위 정치활동을 금하는 것이 1호 사유입니다. 이것 자체가 내란죄예요. 비상계엄을 할 수가 없는 헌법을 위반한 딱 떨어지는 행위예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제일 먼저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국무회의에 회의록을 달라, 부설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이거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고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절차조차도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이것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법원에서 그 몇 년 걸린 그 사유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만으로도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할게요.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닌데 네네네. 이게 정부 법원에 대한 조치만 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에 그렇게 돼 있죠. 되어 있는데 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보기로는 유신헌법 때 포고령 있잖아요.
예, 모든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예. 유신헌법 포고령이 그렇게 나와. 근데 국회 얘기는 없습니다. 그 유신 포고령조차도 예, 예. 아, 글쎄. 국회에 대한 조치 내가 보기로는 그 없어요. 유신헌법 그 박정희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아, 전두환보다 더 나쁘고. 그런데 그게 과연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내란에 준하는 그게 포고령 같은 걸 근거로 다 들여서 포고령이 야 너 정치활동 금지까지 막아놓았고 뭐 했고 했으니까 이거 내란 아니냐? 너 내란죄다. 두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반론을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데 수능을 했단 일단 말이에요. 내란 행위, 내란죄라는 것이 결과범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제 형법적으로 전문적인 용어인데 결과범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내란이 성공해가지고 과거 12.12 군사쿠데타,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계속해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단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세상이 바뀐 뒤에 민주화가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한 내란 행위였고 잘못한 것이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가 지금 전원석 변호사님이 철저히 위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실제는 그겁니다. 헌법을 수능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헌법이 수능했다니까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란범이라는 것은 결과범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처럼 미숙해서 그랬다는 썰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도, 우리 군 경찰의 성숙도가 용납하기에는 너무 성숙돼 있다라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를 넘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어서 복면을 씌워가지고 연행하고 그 뒤에 벌어졌을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요즘은 정말 중요한 데는 한 말씀만 딱 드리고 그런 일들이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방금 뭐 누굴 체포하고 묶어서 끌고 나온다 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체포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그걸 믿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오염이 돼가 있느냐? 내가 보기로는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 특수. 제가 양심 고백을 받은 사람입니다. 곽종근의 진술이 난 오염이 돼갔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 김병주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래갖고 울먹이면서 하는 진술. 그 진술이 오염이 돼 있지 않다고 봅니까? 변호사님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그날 술 한잔 먹고 별타령을 불렀어. 별타령이요? 부르신 이유는 그냥 속상해서 하도 화가 났어요. 이 세상에 군대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똥빌들이 그래서 별타령 부른 거예요? 세리스타하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은 얼마나 억울해요. 계엄사령관 임명장 한 받았다가 그게 가담했다 이래가지고 종북으로 구속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별이 떨어진다. 온갖 똥별이 떨어진다. 진짜 내가 별타령을 부른 사람이야. 대타령을 개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최초로 국회 국방위에 나와가지고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인데 제가 곽종근 사령관하고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제 이름을 갑니다.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딱 나왔는데 눈을 딱 마주쳐 보니까 저 양반이 분명히 뭘 하고 싶은데 제대로 묻지를 못했다. 그래서 제 지리차리가 돼가지고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 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받으셨죠?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하나도 오염된 게 없어요. 제가 오염됐으면 제가 오히려 이 사법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회방을 놓은 사람이니까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만나기 전에 김병주 의원하고 그건 박선을 결정적인 얘기 나온 거 없어요. 만났다면서. 없고요. 들어보니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두 번째 전화 받아가지고 도끼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에요. 검찰에서도 진술했고 검찰이 그것을 박범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진술이다.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다 믿어주고 다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예, 저희도 그런 있죠. 진술이요. 검찰에 가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먼저 그런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진술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미국의 법정 같았으면 그 진술은 전부 다 배척됐을 겁니다. 문을 깨부수고 오염이 됐기 들어가는 때문에. 거와 관련된 진술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오전 7시 32분 현재 1차 전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이 빠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된 논란은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고요. 또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한 줄 평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어떤 경우라도 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정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경우라도 현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즉시 파면의 사유는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